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워렌 버핏의 재무제표 활용법이에요. 이 책은 제가 구입을 했던 책이고 본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차일피일 미뤘죠. 네, 좀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해외 ETF 하고 있고 약간 워렌 버핏과는 다른 노선을 가고 있죠. 워렌 버핏은 ETF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이제 죽으면 자기 와이프랑 뭐 남은 기금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ETF를 하진 않았어요. 예, ETF는 하진 않았는데 그게 제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ETF가 워낙 그 이슈니까 물어보면 ETF 안 한대요. 왜냐면 그 본인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ETF를 안 해요. 예. 내가 이 개별 주식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ETF를 안 해요. 왜냐면 해외 ETF 들어가서 한 10% 정도? 그렇게 10년 정도 걸쳐가지고, 그거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저도 주식 이제 해외 ETF 뭐 하면서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임이란 비유를 할게요. 거기에 맞는 정보를 얻어야 돼요. 주식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해외 ETF라면 해외 ETF와 관련된 정보들을 입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하고 왜냐면 해외 ETF는 장기 투자 못해도 짧게는 오늘 못해도 10년은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성격이 있는 투자잖아요. 그러면 그 성격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잘할지라는 그 게임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보들을 찾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면 더 혼란만 커져요. 오히려 거기서 막 부안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서 나는 이런 투자를 할 거야라고 하면 그 길에 맞는 정보만 얻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고 그 게임에 맞는 참고되는 자료만 찾아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막 그 너무 많은 관련되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뭐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그러니까 주식이 굉장히 심리적이고 이게 돈이 걸린 거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정보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직하게 나는 해외 ETF다 그러면은 그 해외 ETF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보시고 사례를 보시고 아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했다. 그 룰에 맞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개별 종목에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춘 룰이 또 있는 거고. 그 본인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 게임의 룰에 맞는 원칙을 잘 선택을 하라. 저도 이거 여러 영상을 보다가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건 좀 기억을 해놓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이상한 얘기를 또 얘기했는데 그래서 워렌 버핏은 해외 ETF 같은 진입 투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이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 투자죠. 예, 개별 종목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갖고 지금 거의 세계 최고 부자죠. 뭐 주식으로는 뭐 몇백 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90살이 넘으셨는데 이제 뭐 만수무강 하시고 더 하셔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된 게 나이가 60세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리가 이제 그때부터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은 해외 ETF 이런 지수 투자가 아니라 약간 그 워렌 버핏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을 찾기 위한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약간 재무제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좀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칭기스칸 얘기가 왜 이런 건 좀 빼자. 이거 워딩을 안 했네요. 아 바보 같아. 네. 지금 좀 이렇게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재무제표 활용법이고 이제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예, 09년에 나와가지고 제가 사온 지는 꽤 됐어요, 이 책은. 예, 뭐 막 아마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12,000원인데 근데 이게 워렌 버핏인데 이 아저씨가 실제로 나 재무제표 이걸로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리 버핏이라는 이 분이 며느리일 거예요. 버핏이란 성을 달고 있죠. 예.
워렌 버핏의 며느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뭐 이 사람하고 이렇게 좀 책을 지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예. 이렇게 책을 지은 것 같아요. 며느리가 나와갖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 워렌 버핏이 책을 쓴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워렌 버핏은 본인이 직접 뭘 집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워렌 버핏과 관련된 사돈의 팔촌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어록, 그 뭐 이런 뭐 기자회견, 뭐 어디서 뭐 포럼에서 했던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그렇게 책을 쓴 거예요. 정확하진 않는데 저도 워렌 버핏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집필한 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며느리일 거예요. 아마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책의 신빙성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그래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워렌 버핏은 개별 종목 투자인데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별을 하는데 그 선별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뿐만이 아니고 여러 걸 볼 거예요. 아마 워렌 버핏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거든요. 예, 책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재무제표도 당연히 보겠죠. 여러 기사도 찾아보고. 근데 어찌 보면 가장 그 표면적인 1차적인 지표인 거죠. 예. 그거의 재무제표는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개별 종목 투자를 한다 하면은 약간 상식 그렇죠. 상식선에서 한번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에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그 지표 아, 이런 걸 보는구나라고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렌 버핏이 실제 이런 지표들을 보고서 했는지는 이분의 이분의 그거긴 한데 그래 워렌 버핏이 그래 나 재무제표 볼 때 이런 걸로 봐 이렇게 확단해 주진 않는데 이- 이게 나와갖고 이렇게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가지 5개의 그 챕터로 좀 나뉘어 있습니다. 예, 성공 핵심 투자 포인트,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3개를 보죠. 그다음에 이제 최상의 약간 파고 매도 타이밍.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수는 뭐 주식의 뭐 시작이고 매도는 예술의 경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매도가 이거 물론 투자의 성공은 이미 팔알이 매수하는 시점이 결정된다는 말도 있어요. 막 주식에 온갖 그 격언들이 많잖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 매도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성공하신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공의 집 투자 포인트,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일단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빨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워렌 버핏 책을 저도 찾아본 건 아닌데 요거 보면서 저도 기획 일을 하다 보면 재무제표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이 기업이 진짜 좋은지. 근데 보통 제가 저번에도 어디서 말씀드린 건데 3가지 테마로 보죠. 안정성, 성장성,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3가지 테마로 평가를 해요. 그 팀장님이 또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재무 건전성 알아봐 하면 요렇게 요 카테고리로 가면 좋아요. 그리고 안정성과 관련된 KPI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장성과 관련된 거. 이렇게 쭉 해놓고 업계 평균이랑 비교를 하시면 좋아요. A라는 기업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업계 평균이 이렇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 있어요.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렇게 했더니 안정성은 지금 뭐 양호하고요. 성장성은 뭐 업계 평균 대비 뭐 웃돌고요. 뭐 수익성은 뭐 해서 최근 몇 년 대비 뭐 어쩌습니다 해서 오버럴하게 해당 기업 얼마고 해당 기업의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 정도는 현금으로 해서 NPV 정도 해서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엑설런트. 예, 요 정도로 해서 이 기업에 되면 예, 엑설런트예요. 저거에 플러스로 활동성까지 해주면 좋죠. 회전율까지 구해줘서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측면에서 좀 전체적으로 양호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알았고 그래서 얘를 만약 인수를 한다면 실제 인수가는 달라요. NPV 관점에서 영업현금흐름으로 좀 했을 때, 요 정도 가치이지 않을까. 영업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 정도 더해주면 돼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좀 많아지는데,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러프하게 팀장님한테
뭐 한 페이지 정도로 보고를 드리면 팀장님 좋아하시죠. 그리고 재무에 감각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실 때 여러 계정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정 과목 간의 연계 관계가 있어요. 여기도 조금 나오는데 그거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재무제표를 본다는 건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채 비율이 뭐 몇 퍼센트고요, 몇 퍼센트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유동자산, 뭐 비유동자산인데 이 자산 간에 서로가 연계가 돼 있거든요. 비즈니스 하나의 얘가 성적표잖아요. 이게 서로가 연계가 돼 있어요. 행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읽을 줄 알면 좋은 거예요. 와, 지금 했더니 재고 자산이 늘었더니 지금 해서 보니까 이게 재고 자산이 잘 판매가 안 돼서 요번 분기에는 하고 매출 채권의 부실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면 뭐 어떨 것 같고 잠재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얘기해 주면 진단까지 해주면 완전 좋죠. 예. 앞에 게 약간 일차적인 지표, 뭐 부채 비율 뭐 그런 지표 위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간의 그 연계 관계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얼마고요. 그래서 자산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얼마 됐는데 지금 얼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데 얘가 영업이익이 들어서 지금 요 정도가 지금 들어왔고요. 뭐 이렇게 기타 외 수익으로 들어왔고요. 이자 비용이 지금 뭐 얼마가 늘어가지고 이자 보자 배상 비율로 해서 영업이익 돼서 뭐 이렇게 풀 있게 얘기해 주면 더 좋죠. 아, 그러면 뭐예요? 저 재무제표만으로 저 기업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 히스토리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지표를 통한 숫자를 통한 그 현 상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이거 어떻게 돼요? 자산을 보셔야죠. 재고 자산, 매출 채권 이런 거 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얼마를 동원했고 뭐 이런 걸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뭐예요? 워렌 버핏이 이 책에서 초반에 일부에서 나오는 거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보유한 기업을 찾는 방법이에요. 재무제표를 보고 계정 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보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재무제표를 볼 때 이러이러한 지표를 본다라고 얘기한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 책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 그 관점을 한번 배우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부입니다. 워렌 버핏의 성공 투자 핵심 포인트. 버핏을 세계 최고의 거부로 만든 두 가지 방법이래요. 너무나 빠져. 기업을 잘 찾았다. 어떤 기업?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 버핏은 지금도 코카콜라 좋아하죠. 예, 코카콜라 좋아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안 좋아해요. 예, 지금 굉장히 심플한 거. 그래서 몇몇 지금 버핏 얘기 나오면 악플이나 약간 그런 거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와 맞지 않는다. 그건 저도 동감해요. 버핏이 지금 60세 됐고 지금 90세가 되셨잖아요. 60대 때 이제 백만장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해가지고 투자 막 할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60세 이전에 이미 30년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얘가 주가가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때 투자했던 애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팔고 갈아타기도 하셨겠죠. 물론 버핏도 물론 뒤에 이제 매도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가지고 하셨을 건데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 어떻게 되죠? 저성장 기조죠. 그리고 산업도 많이 바뀌었죠. 지금 어떻게 돼요? AI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요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성장주가. 예전에는 일반 소비재였다면 요쪽이. 근데 이제 버핏은 되게 심플한 일반 소비재 약간 그런 걸 선호했단 말이에요. 막 통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안 하고. 그래도 뭔가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그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지금 20년대 와서도 버핏이 뭘 더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포스코에 투자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팔고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그래서 버핏의 투자는 지금 현재 시장과 맞지 않는다. 그 2, 30년 동안 그 성장 이 미국 그 성장을 이끄는 그 메커니즘이
완전 달라졌고 저성장 기조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버핏이 저때 옛날에 투자했던 저런 초식이 지금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 프레임 자체는 맞지 않나 싶어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걔가 과연 얼마짜린가. 그냥 얘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할 것 같아.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데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가격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비싸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얘기를 살짝 합니다. 그레이엄을 디스하자는 게 아니고 워렌 버핏은 약간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레이엄은 보유한 현금 50% 이하의 가격에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현금을 얘가 100을 들고 있어. 근데 얘가 보니까 주가가 50 이렇게 돼. 주가 좋아. 그럼 싼 거잖아요. 들고 있는 현금보다 싼 거잖아요. 그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PER이 10 이상이면 매수하지 않았대요. 예,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50% 이상시 하면 매도도 한다는 거죠. 어, 나 50%만 먹고 나와.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2년 내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도. 이게 손절 치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러면 10년 후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 없는 거예요. 약간 단기에 이 심플하게 요 기준만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워렌 버핏은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는 애를 봤던 거예요. 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왜 파냐 얘를? 얘를 왜 팔아? 왜 장기적인 경쟁 우위가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 있는 애를 찾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애를. 이 애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안 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투자는 그 야구랑 비슷하다. 누가 계속 볼을 던져. 안 치면 되잖아요. 안 치면 돼요. 누가 계속 볼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걸 왜 쳐요, 그걸. 스트라이크가 왔을 때 친다는 거예요. 이게 멍거가 얘기했나, 워렌 버핏이 얘기했나 그랬을 거예요. 투자는 타자랑 비슷하다. 볼이 계속 들어오면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정하고 괜찮은 애가 있으면 그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게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냐? 독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쟁. 요즘 요런 거 없잖아요. 요즘 요거 없어요. 왜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어디다가 누가 돈 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쟁자가 빨리 진입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뭐라 그러지? 성이 예전에 중세성 있으면 이게 물을 파놓는단 말이에요. 여기 물을 파놔요. 이거 물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진입 장벽이라죠. 이걸 해자라고 하는데 이걸 파놓는다는 거야. 이게 있는 기업들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없죠. 요즘에는 이처럼 기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애를 뭐 장기 보유한다. 그리고 오래 보유할수록 부자가 된다. 부자. 이게 장기 보유하는 건 해외 ETF도 동일해요. 다만 워렌 버핏은 뭐야? ETF를 안 하고 요 개별 투자라는 거죠. 어떤 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래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팔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초우량 기업은 뭐냐? 고유한 제품, 시장에 대체될 수 없는 물건을 파는 놈들,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저가로 구매, 저가 판매. 왜 저가로 해야 될까요? 왜 저가로 해야 될까요? 예. 왜 박리담회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많이 해야 되니까. 저변이 넓어야 되니까. 그 자신만의 고유한 서비스. 이거. 차별성 있는 거라도. 이거 너무나 뻔하잖아요. 이거 약간 무슨 얘기 같으면 뭐 겨울에 눈 내리는 그런 얘기예요. 특별할 게 없거든요. 문제는 이게 진짜 이런 기업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찾을 수 있냐는 거. 그럼 한 1달 후도 어떻게 될지 잘 예측을 못 하는데 이런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죠. 지금 보세요. 쿠팡이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한 4, 5년만 돼도 쿠팡 망하네 마네 이랬단 말이에요. 4, 5년이 뭐야? 6, 7년이죠. 예. 근데 저렇게 지금 대한민국 리테일을 지금 할 줄 누가 알았어요. 4, 5년은 아니구나. 더 됐구나. 대한민국 리테일 판을 바꾼 게 10년 정도, 10년 남짓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도 한 5, 6년은 계속 붙잡고 그랬을 거예요. 계속 물류센터 짓고. 쿠팡 망하네, 망하네, 막 그랬었어요. 쿠팡이 이제 극자 전환하고 이제 돈 막, 한 게 한 3, 4년밖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부자의 승차권이 뭐냐? 경쟁 우의 지속성. 워렌 버핏의 재무제표는 뭐냐?
요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경쟁의 지수도. 근데 워렌 버핏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며느리가 얘기한 거라서 예, 약간 그래도 눈여겨볼 건 있으니까. 예. 일부에서는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본대요. 그래서 뭘 보냐? 손익계산서에서 이 순이익. 그래서 치밀한 비용 구조를 본다. 이거 너무 하는 말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순이익이 중요하고 비용 구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 총이익률 요게 세 가지가 다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이걸 보면서 특히 제품 제조할 때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걸 좀 잘 보실 줄 알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가 높은 기업은 매출 총이익이 40%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매출 총이익이 40, 최소한 40% 이상 돼야 밑에 뭐가 달려있죠? 비용이, 환관 비용이 달려있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로 해야 돼? 영업이익률이 20%에서 10%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20% 미만일 경우에는 경쟁 우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 상세 케이스, 연구개발비, 환관비, 이자 비용, 요게 높으면 경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연구개발비 많이 해야 우리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연적인 제품 자체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안 드는 뭐예요? 이런 제품들. 연구개발비 많이 안 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개발해야 돼.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 캐시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본 거예요. 예, 그건 매력적이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매출 총액 대비 판관비가 지속적으로 낮을수록 좋은 기업이다. 30% 미만. 물론 예외는 존재해요.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매출 총액 대비 판관비가 80% 이하라는 거죠. 이것도 좀 요런 수치들 좀 봐주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버핏이 좋아하지 않는 비용 구조, 연구개발비. 이거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판관비가 80% 얹어야 되고 연구개발비가 20% 넘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면 계속 연구 개발해주고 계속 높은 판관비가 유지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판관비가 높으면 뭐예요?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쟁 우위가 약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 월가에서는 에비타를 쓰는데 에비타가 뭔지 아시죠? 이자 비용, 법인세, 감가상각, 차감정 이 단기 순이익 전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있고 단기 순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에비타가 들어가요. 물론 세전이익도 들어가는데 이런 걸 보는데 근데 그 워렌 버핏은 에비타보다 감가상각비 실제 비용을 차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감가상각비도 비용이다. 감가상각비가 큰 것도 좋다고 보지 않았어요. 예. 감가상각비가 크다는 건 뭐죠? 그만큼 사업을 할 때 유용자산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매출총익, 감가상각비 대비 매출총익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돼. 지금 뭐라고 그랬죠? 비용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고비용 구조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는 거예요. 극도로, 극도로. 고비용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감가상각비, 매출 총액 대비 감가상각비가 10%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계속 기준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연구개발비 25% 이하, 감가상각비 10% 이하, 어? 판관비 전체적으로 80% 이하. 그 이자 비용은 제한,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물론 이 책에서 얘기했어요. 오렌 버핏이 직접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재앙의 전주곡이라고. 왜냐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는 애들은 이자를 그렇게 부채를 많이 쓸 필요 없다고 해요. 물론 이자 비용이 그 경영학계에서 재무관리나 이런 데서 좀 어느 정도 차입을 하라 그래요. 부채를 쓰라고. 왜냐면 이자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100% 자기 자금에 하는 것보다 부채를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동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요. 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자 비용을. 왜냐면 경영자가 너무 부채를 안 받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하긴 해요.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워렌 버핏은 요거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대 이자 비용 15% 미만이에요. 물론 예외는 존재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요즘 같은 저성장 기조에 침체된 경기에서 이 숫자들 지금 만족하는 애가 지금 몇 개나 있을까요? 예, 쉽지 않아요.
손익계산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애가 쉽지 않아요. 만약 있다고 하면 막 스타트업이라든지 저쪽 어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애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애들. 걔네는 경쟁 우위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필요할지는 모르겠죠. 예. 과연 이런 숫자들을 지금 이렇게 막 이 책에서 나왔던 건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죄다 만족하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싶긴 해요.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이제 버핏이 처음 이제 투자할 때는 경기가 좋을 때고 성장 기조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왜? 우리는 지금 저성장을 살고 있고 저 때처럼 저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손익계산서에서 요런 항목들을 좀 유의 깊게 본다. 여기 나왔던 이런 허들 있잖아요. 이거는 현실이랑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요 항목들, 예, 요런 항목들, 이런 것들은 기업 평가나 경쟁 우위를 판단할 때 봐두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애들이 높으면 좋지 않다. 좋지 않다기보다는 좀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엔 어려운 구조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절대적인 건 없죠. 절대적인 건 없어서 요런 과목들, 비용 구조를 좀 꼼꼼히 봐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애들 좀 봐주시면 좋고, 예, 그리고 이자 비용 특히 이런 걸 봐주시고, 또 손익계산서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산 처분이익, 기타 영업의 손익, 일회성 성격이라는 거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법인세 차감적 순이익이, 워렌 버핏 회사의 이익이 세전 이익으로 검토. 그렇죠? 근데 이게 회사 간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법인세라는 거는 35%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은 모르겠어요. 33%? 근데 일단 세전 이익을 좀 회사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법인세 비용 30% 적용했더니 실제로 법인세가 뭔가 차이가 있어. 뭔가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회사가 뭔가 막 그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막 뭘 숨기거나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눈여겨서 한번은 봐라라고 이 책에서 나오긴 합니다. 예.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상승 추세, 그리고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자기 주식 매입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는 애들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자를 많이 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자를 많이 근데 돈은 남아 돌잖아요. 예. 근데 굳이 그렇다고 연구 개발을 할 필요도 없어. 왜?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개발비라든지 뭐 엄청난 유형자산이 많이 드는 애가 아니라는 걸 가정하면 연구개발비 들 것도 없어요. 근데 장사를 잘해. 그 돈이 남아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당금을 주거나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당금은 경영학적으로 아무한테도 좋지 않아요. 근데 배당금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면 배당금은 주주한테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배당금 주면 배당 소득세가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차라리 이걸 자기 주식을 하면 주식수가 준단 말이에요. EPS가 오르거든요. EPS. 영업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주식수가 주니까 이게 오르겠죠. 이게 오르니까 EPS가 오르니까 매력적인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럼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뭐예요? 주가가 오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고 그게 주주 가치를 올리는 게 자기 주식 매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책은. 배당금 그렇게 막 말고. 배당금은 솔직히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 약간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좋죠. 배당금 내가 얼마씩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낫겠죠. 근데 배당 소득세를 나가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또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률 20%, 이게 당기 순이익 20% 나는 회사가 쉽지가 않아요. 10% 이하? 이게 리테일러들은 거의 뭐다 죽어라 이 얘기죠. 리테일러들은 뭐 얼마가 나겠어요. 네? 진짜 숫자지 같은 막 월마트도 그렇고 지금 그렇잖아요. 일단 손익계산서상으로 그렇고 이거는 요즘 시대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모든 기업을 다 찾아본 건 아닌데 이 당기순이익이 20% 넘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그 내버려 둘까요? 곧 피바다 되지 않을까요? 블루오션이다가 레드오션으로 바뀔 것 같아요.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단기에 20% 이상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는 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저거는. 예. 자, 대차대조표. 운전자산,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현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재고자산을 늘립니다. 팔았죠. 근데 이제 외상으로 팔면 매출채권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다시 현금으로 들어요. 이게 비즈니스의 기본적으로 현금,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거든요. 워킹 캐피탈이 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많으면 뭐예요? 현금이 물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적정하게 재고자산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재고자산이 너무 많이 묵었어요. 그럼 현금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예,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유동자산의 순환,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이다. 그리고 요거를 잘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예. 요 순환 메커니즘을 잘 읽으실 줄 알아야, 아, 얘네가 지금 사업을 원활히 잘 돌리고 있구나. 재고자산 쌓이지 않게 잘 돌리고 있구나. 재고자산이 노후화되지 않게. 그리고 매출채권이 지금 그 부실률을 봤더니, 아, 그래, 관리 잘 하는구나. 예, 요런 거. 그런 것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강 얘기죠.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좋다. 근데 이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을 보는데 일시적인 거 있죠. 그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체 매각, 채권체. 이렇게 되면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사업으로 들어온 건지, 요런 걸로 들어온 건지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업이 캐시를 창출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세상에는 두 가지 돈밖에 없습니다. 뭐죠? 나의 돈, 남의 돈. 그쵸?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돈밖에 없어요. 나의 돈, 남의 돈. 남의 돈을 내 걸로 만드는 자본주의. 그럼 기업이 캐시를 만들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밖에 있어요. 인젝팅. 뭐죠? 주주가 자기 돈을 넣는 거예요. 추가 출자, 인젝팅. 그러면 뭐예요? 지분율이 떨어지죠? 배당 더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인젝팅. 두 번째, borrowing. 뭐죠? 돈 꾸는 거죠. 레버리지.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하고 이자 비용이 드는 거죠. 이것도 다 금융 비용이 드는 거예요. 주주한테 그만큼 배당을 더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들어가고 얘든 이자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거. 제네레이팅. 제네레이팅이 뭐죠?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현금.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좋다는 건 제네레이팅, 영업현금으로 들어온 게 많은 걸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많아 보이지만 이런 애들이 있는지 좀 요건 발라내고 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 노후화가 없는 제품. 이게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하려면 재고자산 노후가 없는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저는 이거 딱 듣는 순간 생각드는 게 뭐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물론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아이스크림 너무 냅두면 어떻게 되죠? 그 유지방이 그 아이스크림과 그 공기층이 있어요. 그게 적절히 돼서 얘가 공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얘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러운 맛이 나거든요. 유지방하고 그 공기층. 근데 오래 묵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거든요. 예,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되냐면 부드러운 맛이 안 나요. 깨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너무 오래되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제약보다 굉장히 유통기한이 길죠. 예. 그래서 재고자산과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게 이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계속 증가. 근데 재고자산만 늘어. 그럼 재고가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자산이 쌓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순이익은 안 되는데 재고자산만 능가하는 거는 그 물건이 시장에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그리고 순매출 채권, 총매출 채권에서 부실 채권 뗀 거. 예. 이게 타사보다 지금 낮은 비율을 유지하는 거죠. 매출채권은 외상이잖아요. 외상. 예,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매출채권이 너무 높은 것도 좋지 않아요. 업계 평균보다 낮아야 되죠. 단기 채무 이행 능력, 뭐죠?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있죠? 유동자산. 이게 보통 1이 넘어야 돼요. 이걸 안정성으로 지표로 보면 1이 넘어야 되는데 수익력이 좋은 기업의 경우 배당금 지급, 자기 주식 매입 등 보유 현금이 낮대요. 그래서 유동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다. 장기적인 경쟁 우위 판단지 유동비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이거 보세요.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는 유동 비율이 중요하죠. 그래서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유동 비율이 1이 넘어야 가능한 건데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하는 애들은 초연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돈 쌓여있는 돈을 뭐죠? 배당금을 준다든지, 아까 같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데 돈을 쓰기 때문에 은근히 현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유동비율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유동비율을 그 높으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왜 현금이 적지? 일단 통상적으로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다는 거 뭐예요? 장사를 잘한다는 거죠. 장사를 하는 거, 돈을 잘 번다는 거잖아요. 돈을 잘 번다는 건 뭐죠? 현금이 많다는 거잖아요. 현금이 많다고 해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적다? 그 적은 이유를 알아야 되죠. 아, 자기 주식 매입 많이 한 거구나. 아, 돈이 쌓아놨더니 주주들한테 많이 환원하게 배당금 준 거구나. 이러면 이러면 유동 비율이 적어도 오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유동 비율 얘가 따로 논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이 유동 비율이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포인트예요. 이걸 같이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변화가 필요 없는 장기적인 제품. 콜라, EX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막 맛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막 그랬을까요? 물론 제로가 나오긴 했어요. 제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제로 뭐 라임향 뭐 그게 또 캔콜라 뭐 병콜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콜라라는 제품 자체는 무슨 뭐 LCD 모니터 무슨 그래픽 카드처럼 막 엄청 막 뭐 좀 조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엄청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콜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형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뭐 하려면 공장 새로 지어야 되고 공장 이전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예. 그리고 대차대자표에 표시된 무형 자산보다 브랜드 밸류 이게 측정이 안 돼요. 얘는 좀 진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 자산 그 오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를 했는데 얘 본유는 섬유 산업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모회사가 되고 얘를 필두로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보험사를 막 투자를 해요. 이걸 얘랑 이 버크셔랑 이 보험사 간에 뭘로 돼 있을까요? 재무제표상에 장기 투자 자산으로 돼 있는 거죠. 이 계정을 잘 봐라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또 뭐 하죠? 이거 하고 나서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얘도 장기 투자 자산. 이 버크셔 이 주식 한 주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얘가 이 구조를 이렇게 난 거예요. 예, 우량이니까 또 우량 이렇게. 어우, 자본금이 뭔지 아시죠? 대차대조표 있으면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자본 안에 자본금이 있고 이게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본금이 클수록 경쟁력이 유지하기 좋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 인프라죠. 예, 아무나 못 들어오죠. 통신도 그렇고 특허 산업 같은 경우. 문제는 그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유용자산 감가상각비가 클 거 아니에요. 공정이 크니까. 그게 이제 진입장벽이 되면서도 이제 유형자산이라든지 감가상각비가 큰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대체대조표 상에 이걸 만족하는 기업이 과연 지금 있을까 싶은 거잖아요.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어. 유형자산에 돈 많이 안 들어가. 재고자산에 노후화가 없어. 과연 이런 제품이 과연 요즘 있냐는 거예요. 요즘에. 요즘에 과연 있냐는 거예요. 뭐 자본금 진입장벽으로도 쓰고 과연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찾기는 정말 힘들겠죠. 되도록이면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기업을 좀 선별하고 그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따져보라 이 얘기인 거죠. 이걸 솔직히 다 충족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총자산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 건 경쟁 우위 유지에 불리하다. 총자산 수익률이 뭐예요? 자산. 여기 총자산이는 재무제표의 자산이야. 영업이익. 영업이익. 이게 높다는 건 뭐예요? 영업이익이 높아서 높은 것도 있겠죠. 근데 분모가 작다는 건 뭐예요? 자산이 조금 는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ROA다, 뭐가 높다 얘기할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이 ROA는. ROA 몇이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꼭 그 업계 평균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도 총 자산이 얼만데 총 자산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ROA가 높게 나와. 영업이익은 낮은데. 그럼 그런 것들도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보니까 경쟁 업체 대비 얘는 총 자산이 얼만데 경쟁 업체 대비 얘는 자산이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거 고려했을 때 얘는 총 자산 ROA가 지금 경쟁 업체 대비 50% 높은 게 아니라 두 배는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실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ROA가 이렇게 적으면 이 업계 봤더니 다 ROA가 적어. 그럼 앞으로 향후에 이 시장은 어딘다는 거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거겠죠. 예. 아니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데 얘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서비스가 기술력이 좋다든지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 같이 뭐 ROE, ROA, 이자 보상 배율 그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정말 1차적인 수치예요. 1차적인 수치. 그거를 해석을 하고 그 지표 간의 의미랑 이 계정을 같이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진정으로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를 보실 줄 아는 거예요. ROA 몇이고요, 뭐 부채 비율 몇이고요, 유동 비율 몇이고요. 그거는요 정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약간 1차적인 지표를 러프하게 그냥 해보는 거지. 실제로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지 업계 평균 얼마 정도 됐는지 보려면 계정관에 저런 이런 상관관계를 다 읽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조금 말이 또 길었네요. 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속 보면 금융기관을 투자할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부채, 장기 부채 맞는 경우는 투자회비.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 부채는 그 롤오버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막기, 이 돌려막기인데 금융부채들도 돌려막기 있어요. 그런 게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 좀 잘 봐라.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 같은 경우에 장기 5년 장기 부채인데 얘가 1년 남으면 항목이 저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얘는 실질적으로 보면 단기 부채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금융기관 같은 거 이제 유동비율 당연히 1이 넘어야 되고 근데 장기적인 경쟁은 커버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장기 부채. 장기적으로는 경쟁 우위에 같은 기업은 비유동 부채 보유가 저조하대요. 왜 돈을 워낙 잘 버니까. 10년간의 비유동 받침대 별로 높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큰 수익력이 있어갖고 장기 부채 정도 한 3, 4년이면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LBO의 목표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LBO가 뭐냐면 사모펀드가 A라는 회사가 돈을 잘 벌어. 부채가 별로 없어. 부채가 없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인수할 때. 되게 매력적이고 근데 굉장히 잘 벌어요. 자, 사모펀드가 싹 봤더니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야, 부채 얼마 없어. 얘 아직 사이즈는 작아. 돈은 잘 벌어. 5천억이면 될 것 같아. 우리 얼마 가능하지? 지금 모아놓은 사람 우리 펀드 매니가 한 2천억 될 것 같아. 좋아. 3천억만 더 땡겨. 이걸 먹는 거예요. 얘를. 펀드가 와갖고 적대적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이 어떻게 되죠? 순간 얼마가 됐죠? 부채가 플러스 3천억이 달리죠. 예. 이거에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처음에 양질의 기업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골치 아파지죠. 부채가 3천억이 달리는 거예요. 예. 이런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예. 목표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수익력이 좋고 부채가 낮은 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개인 회사가 얘를 인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펀드는 뭐죠? 똘똘 뭉치잖아요. 예, 글로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MBK 같은 경우에 홈플러스 할 때 몇 조 먹었죠? 7조, 8조 들어갔죠. 근데 지금 좀 물려가지고 지금 난리죠. 홈플러스가 뭐 어떻게 저떻게 진짜 처음에 홈플러스 살 때 7점 몇 조인가 그랬어요. 예, 진짜 그랬어요. 예. 일반 회사에서 7.8조를 모을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은 돈이에요. 예. 이혼법인세, 소수주주 지분, 기타 이거는 무관하다. 그냥 일회성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부채 비율, 기업의 재무 안정성 판단 기준.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쟁 우위는 이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근데 부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많이 쌓아놓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그랬 자기 주식 매입하고 하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러면
얘 그 재무 안정성이 안 좋은데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잘 버는데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 아, 이 부채 비율 정도면 한 3, 4년이면 갚겠네. 그리고 얘네가 돈이 없어서 자본이 적은 게 아니네. 그래서 뭐, 자기 주식을 고려해. 이렇게 해서 부채 비율을 봐라. 그렇게 했을 때 지체 비율이 이하인 경우 양호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이 적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 자본이 적어진 이유가 이익을 보유하지 않은 거예요. 왜? 계속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으면.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아까 얘기했죠? EPS가 오르고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아, 얘가 돈 모을 때마다 이익잉여금 안 쌓아놓고 그거 쌓아놓으면 뭐하냐? 자기 주식을 계속 했다 그러면 자본에다 자기 주식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부채 비율을 봤더니 0.8 이하면 괜찮은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해요. 예. 우선주가 거의 없다는. 우선주가 없대요.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 우선주가 뭐냐면 배당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애예요. 약간 부채의 성격인데 그렇다고 이자 비용처럼 배당금 줬을 때 비용 공제를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돈 잘 버는 애들이잖아요. 예? 굳이 우선주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동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선주까지 발행을 하면서 우선주까지 발행을 하면서 자기네가 그렇게 인젝팅의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메리트가 없는 애를.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 중요한 지표예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이익잉여금이 어디냐면 그 재무제표 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단 말이에요. 자본, 여기 자본금 밑에 이익잉여금 이단 말이에요. 손익계산서가 맨날 매년 있잖아요. 여기서 쌓인 당기순이익 쌓인 게 여기에 계속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손익계산서 연말 하고 나서 여기 이쪽으로 계속 쌓여요. 아, 그럼 얘가 사업 런칭하고 현재까지 모은 돈이 얼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많아야 뭐요? 또 연쇄적으로 인쇄를 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자기 주식. 이게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이거든요. 자기 자본율 이익이 상승하죠. 자기 자본의 마이너스니까 자본이 줄으니까 영업이익이잖아요. RO인가 RO인가 ROE다. ROE. 이게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주식을 많이 사면 살수록 ROE가 커지죠. 예. 그래서 실제 자기 자본 이익률은 이렇게 좀 해봐라. 그렇죠? 장기적인 경쟁 우위 기업은 자기 주식 보유 및 이쪽으로 매입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EPS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뭐예요? EPS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 어. 그리고 자기 자본율이 업계 평균 이상일 때, 물론 예외는 존재해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 그 레버리지를 끼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질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를 안 쓰는 기업이 있을까 싶긴 해요. 전략적으로도 잘 쓰면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4부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좀 한번 봐주시고 싶지.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우리 회계가 발생주의다 보니까 실제로 현금은 바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발생주의가 회계다 보니까 진짜로 이 순간에 내가 현금이 나가야 되는지 실제 현금 흐름을 알기 위해 현금 흐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의 기업은 영업이익 대비 자본적 지출이 업계별 낮은 수준이다. 자본적 지출이 작아야 돼요. 자본적 지출 어딨죠? 이거죠. 투자연금. 자산의 매입이라든지 매각이 많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막 공장 사고, 뭐 물류센터 사고, 막 뭐야, 뭐 버스 사고, 무슨 뭐 용달 사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라이트하게 가야 된다는. 그리고 그런 애들 어떻게 되죠? 시설이 노후화되면 또 갈아줘야 되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년간 자본적 지출 총액과 10년간 순이익을 봐서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는 요 비율이 어떻다? 낮다. 그리고 아까 자기 주식
계속 얘기하죠. 경쟁 우위를 통한 수익이 왔어요.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 수익이 보통 어디에 쌓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익잉여금에 쌓인다고 그랬죠. 근데 계속 그걸 쌓을까요? 배당금을 준다든지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선호하지 비선호예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왜? 결국 배당 소득을 또 뜯어가니까 자기 주식을 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주주의 부를 상승시키기엔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두 번째 회사인가 그랬는데 상장사였어요. 상장사였는데 영업이익이 좀 났어요. 자기 주식 매입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팀장님이. 예,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난 거를 자기 주식 매입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죠?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회장님이에요. 예,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의 부를 상승시켜 준 거죠. 그게 자기 주식 매입을 통해 서 예. 재무 현금으로 확인해라. 이게 어딨어요? 자기 주식을 매입했는지를 보려면 요걸 보라는 거예요. 요거. 배당금, 자기 주식, 주식 발행, 채권하는 거. 시설과 관련된 건 투자연금이라는 거예요. 투자니까 뭔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재무니까 있어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고, 자기 주식이 한 일, 말한 일 보려면 요걸 보시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많은지 안 많은지 요걸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한다. 돈이 계속 버니까. 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뭐 해서 다른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뭐 자기 주식 태워가지고 예, 계속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5분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근데 이게 워렌 버핏도 현금흐름표가 아닌데 아 죄송해요. 제목을 잘못 뽑았네요. 아 이런 오늘 제가 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제목이 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죄송해요. 예. 최상의 타이밍에 최고의 주식을 사고 파는 법.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본 건데 투자의 성공은 이미 매수 시점에 팔알이 결정된대요. 매수 시점에. 그러니까 저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 시점에. 이 매도는 주식 투자의 예술의 영역이래요. 누가 그러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매도. 매도. 이 매도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도 많고, Keep Buying이라는 책도 있고, 팔지 마라. 뭐, 하는 횟수가 회전율이라고 그랬죠. 하나 주고 하나 파는 걸 1회전인데 얘가 3회전이 넘어갈수록 수익률은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막 이런 자료를 정리해 놓은 영상도 있어요. 저도 ETF 하다 보니까 뭐 곁다리로 여러 가지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수익 실현이잖아요. 수익 실현. 수익 실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이 주식이 매력적이면 이거 왜 파냐? 영원히 들고 있어라. 자산으로서. 부동산만 자산이냐? 우리, 이것도 자산이다. 투자 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근데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보유한 기업을 워렌 버핏은 채권성 주식이라는 성격으로 얘기한 거예요. 매달 이자를 주는 채권성, 채권성. 그래서 세전이익을 이자라고 본다. 이래서 세전이익이 중요한 거죠. 이래서. 얘가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진 애잖아요. 채권이에요, 채권. 나한테 채권 같은 주식인 거예요. 매달 이자를 주듯이. 그 이자가 뭐냐? 세전이익.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팔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기업 매수가 있을 경우. 더 좋아. A라는 기업에 얼마가 들어갔어. 근데 제가 가진 돈이 너무 없어. 얘가 훨씬 더 좋아. 얘는 지금 들어가야 돼. 그럴 땐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이게 일반 개인에게 되게 힘들어.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계속 회전율만 높이다가 이제 이거 잘못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식해서 돈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남의 떡이 어떻게 되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2차 전지 섹터, 나 ETF 좀 해서 돈 좀 벌었는데, 아, 저쪽 들어가야 돼. 헐랑 팔고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들고 나면 폭 떨어지죠. 등락폭도 커지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거의 대가예요. 대가. 오랫동안. 음. 그리고 경쟁 우위가 상실한 경우. 물론 있겠죠. 아마 워렌 버핏도 몇 번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A라는 비즈니스가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영업불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걸 보겠지만. 근데 얘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면 빨리 팔아야겠죠. 제 첫 번째 주식이 요 케이스였어요. 요 케이스. 요 케이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일단 14만 원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 해에 10만 원 언더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얘를 5년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제가 얼마 전에 해외 ETF 하면서 갈아탔거든요. 요걸로 1번 케이스죠. 5년 동안 단 한 번도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제대로 물린 거죠. 제대로. 근데 저는 이거를 한 번 돈 들어가고 나서 계속 붓진 않았어요. 그때 들어갔던 돈으로 쭉 했던 거죠. 제가 여기에 계속 얼마나 돈 더 부었잖아요. 진짜 그건 주식 실패였던 거죠. 저는 진짜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만 딱 넣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나올 때 600, 그 5년의 이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얘는 경쟁력이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저는 ETF로 갈아탄 거죠. ETF. 근데 그게 맞는 선택일지 아닌지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얘는 경쟁력을 상실한 거 맞아요. 5년을 들고 있었는데 14만 원에서 6만 원을 계속 이 6만 원도 조금 올라서 6만 원이었던 거예요. 이게 막 3만 원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한때 진짜. 이거를 어디 뭐 예금 하나 적금 하나를 들었어도 시간의 가치를 생각하면 물가 상승률이랑 아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강세장 오르는 거 좋아. 근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불기둥 받았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반드시 조정이 오거든요. 이때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오고 나서 다시 가든지. 이렇게 이 절벽으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너무 들고 있는 것도 그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때 퍼가 40장. 지금 ETF가 지금 퍼가 20 몇인가 그럴 거예요. 해외 ETF가 22인가 30인가 그래요. 높아요 지금. 40까지는 아닌데 해외 ETF가 아니 지금 뭐 9월에 조정 들어오네 많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지금 또.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현금 보유하고 약간 휴식을 취한다. 요즘 뭐 영상에 그러더라고요. 뭐 워렌 버핏도 지금 뭐 3, 40% 현금을 보유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은 해외 ETF라서 그런 정보까지 막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냥 뭐 알고리즘에 뜨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 본 게 됐죠. 뭐 요즘 연준 뭐 누가 뭐 금리 인하 뭐 9월장 조정 막 이런 얘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해외 ETF 하는 사람은 하락장을 오히려 반긴다 막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우리는 사야 된다. 그 말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진짜 선동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해외 ETF 계좌 인증할 뭐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계속 저도 적립식으로 월마다 뭐 매일 좀 하고 있긴 한데 올해 좀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 좀 강도를 조절해서 조금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막 안 하려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 해외 ETF 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되게 무책임하죠. 나는 주식으로는 돈 벌고 싶어. 근데 주식 공부는 하기 싫어. 이런, 이런 조금 아니한 생각으로 해외 ETF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아니한 생각. 이런 저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S&P 500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만약 잃는다면 제 책임이겠죠. 왜냐면 S&P 500도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너무 무책임하게 들어갔어요.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전에 이제 들어갔던 건 이제 국내에 있는 한 뭐 재계서열 뭐 10위 안에 드는 회사 하나였는데 이게 5년 들고 있었잖아요. 그냥 1,000만 원 한 번 넣고 쭉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주식 투자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잊고 살았던 거죠. 그냥 그야말로 한번 해본 거고. 이건 주식 투자도 아니고 이것도 주식 투자 아니에요. 이거 빼갖고 이거 넣고 얘는 계속 돈을 넣고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워렌 버핏처럼 막 재무제표 보고 비율 따지고 뭐 이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임의 룰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해외 ETF 지수에 투자하는 룰이고 특정 기업 하나에다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주식을 약간 개별 투자가지고 꼭 주식 투자 말고도 주식 투자 말고도 그냥 어떤 회사의 어떤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 사업의 운영 이걸 볼 때 요 관점, 여기 나왔던 지수들이라든지 계정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막 엄청 꼼꼼하게 한 건 아닌데, 아, 요런 관점에서 이런 애들이, 계정들이 연계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보이겠구나. 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좀 짧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뭐,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 기준은 저도 본업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업무 영역이라서 예, 알아두면 나쁠 건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주식 투자랑은 좀 다르긴 하다. 워렌 버핏 그리고 실제로 워렌 버핏 재무지표 이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메리 버핏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도 근데 뭐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감수받고 했을 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예,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개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실 거예요.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